네, 이제부터 이제 대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케어러 문제의 원인하고 왜 지금에 와서 이게 이슈냐, 과거에는 없었냐 이런 얘기들이 아까 조선가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우리 제일 박정현 본부장님이 제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도 늘어나고 또 핵가족화되는 것처럼 가족 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정책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사회 정책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는 또 못하고 있고요. 또 돌봄에 대한 경우를 아직은 좀 개인의 책임, 가족의 책임이라고 보는 좀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적절한 사회적인 지원이 없이 가족들을 좀 돌보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영케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사실 이들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는 인식조차도 잘 못하고 좀 간과해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돌봄에 대한 또 관심들이 코로나19를 또 겪으면서 사회적 격리 기간을 통해서 돌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돌봄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또 사회적인 관심이 막 급증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에 청년 간병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이런 영케어러에 대한 좀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부각돼서 수면 위로 이런 문제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영케어러 문제는 이런 기존의 어떤 복지 체계나 사회 정책의 한계로부터 좀 비롯된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영케어러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돌봄이 어떤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니고 어떤 사회 정책이 좀 중심이 돼야 되고 사회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보상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좀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점의 변화 이런 부분에 같이 덧붙여서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주시죠. 영케어러 지원이 이제 기존 취약 청년과 다른 조건이 필요한 이유, 아마 정책 연구하신 우리 함선유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덧붙여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취약 청년과 뭐가 다르냐, 또 이 돌봄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노인 돌봄하고도 동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갖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박사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돌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전 생애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전 생애로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이것을 이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수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전체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그냥 우리의 정책적 지원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나 아니면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영케어러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케어러라는 이제 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케어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중고령자나 아니면 노년층이 돼서 가족을 돌보는 것 역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쨌든 와병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기능을 소실한 상태를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고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일상을 많이 놓아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러라는 경험 자체도 상당히 이제 정책적 지원이라던가 우리의 관심이 조금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케어러를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게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기반 아래서 영케어러는 더 큰 이제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또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덧붙여 주시면.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좀 고민이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약 청년 지원 정책은 사실 그 청년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지원해주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영케어러들은 그 목표 외에 추가적인 돌봄이라는 아젠다가 더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돌봄이 본인도 돌봐야 되고 사실 돌봄의 대상도 돌봐야 되는 너무나 복잡 단안한 그런 체계들이 그 영케어러에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으로서는 현재 불가능하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뭐 나중에 보면 좀 구체적인 사례들은 네. 추후에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아까 그 부분에 있으신지 혹시 우리 계속 그 말씀을 좀 누가 해주시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이제 함선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영이지만 케어러의 부담은 노인 돌봄 분야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영케어러 지원법 만들면서 같은 해에 돌봄자 지원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는 영케어러로 지원을 받는데 16세부터 다른 전 연령까지는 돌봄 케어러로서 사회에 진입하고 간병하고 이제 회사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돌봄 수당까지 주는 형태로 그렇게 좀 전반적인 안전망이 좀 만들어졌다는 게 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영케어러만 특정해서 좀 잘 대처한 곳은 일본의 이제 돌봄 서비스 제공 사례인데요. 일본에서는 어쨌든 돌봄 서비스 시간을 산정할 때 원래는 가구원 중에 이제 가구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돌봄할 거다라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적게 준단 말이죠. 근데 영케어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돌봄한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시간을 충분하게 주겠다라는 것을 2021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좀 참고해볼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아니고 제3자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산정해 주는 거를 기본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 얘기이신 거. 네, 가족이 돌본다는 걸 특히 영케어러가 돌본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네. 네. 혹시 또 우리 뭐 그 본부장이나 영국 사례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케어러가 누구냐, 당신 정말 돌보고 있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무슨 제도적인 세팅은 항상 이래요. 뭐 장기요양 등급 받으셨어요? 아니면 장애 등급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디 병원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당사자들이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를 모든 서류로 증명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영국 사례에서는 어쨌든 보다 그 당사자 개개인의 사례를 이제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조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만약에 우리가 영케어러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좀 담당자나 직접 만나고 있는 사람의 재량권을 조금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또 네. 네, 뭐 아까 일본 사례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또 일본의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런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정책 촉구 활동을 했던 게 이런 민간 기관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관에서 이렇게 제안한 내용들을 또 여론도 막 환기시키면서 인식을 좀 개선하는 활동들을 민간 기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제안한 정책안들을 참고해서 또 개별적인 좀 대책들을 시행했고 이게 결국은 또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가 돼서 전국적인 좀 실태조사도 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는 것처럼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제 제도화가 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민간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지금 일본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이제 영케어러에 대한 과정 자체도 좀 민간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또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복지 체계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영케어러 발굴이 어려워서 사업에 5개월간 이제 못 하셨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몸소 경험하셨으니까 한번 좀 네. 사업 담당자도 그렇고요. 영케어러도 그렇고요. 저희가 봤을 땐 영케어러인데 본인이 영케어러인지를 우선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에서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게 무슨 부담일까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영케어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민간 기관에서도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한 50여 명을 짧은 기간에 만났거든요. 대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케어러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다 보니 조금씩 찾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영케어러가 대체 누구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나도 영케어러예요라는 손을 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럼 뭐 이제 그걸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우리 뭐 박사님 한번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학교의 교사인 친구들한테 혹시 너네 학급에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 영케어러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 그 담임 선생님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알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즘에 개인정보법이 되게 심해져서 부모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부모의 뭐 상황을 판단하는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어쨌든 그 가정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면 저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아니면 청년이 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가 뭐 장애인식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보건교사가 하는 교육이라던가 그런 교육 체계 내에서 이런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대한 이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좀 대중적인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났던 한 영케어러는 그거 고등학교 의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자기는 처음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너무 당황하고 이거는 태어나서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애초에 학교 교육에서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이 상황을 좀 인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자조 모임 하시면서 발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거기서 좀 주실 수 있는 시사점 이런 분들이 좀. 네, 일단 사실 제가 발굴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그냥 청소년 활동 지원하는 곳의 선생님한테 2명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네. 근데 그런 업무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냥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가정 상황이 어떤지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나중에 이제 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원할 때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례 말고도 빚이 있는 청년들 지원하는 청년 부채 상담하는 상담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빚에 대해서 상담하다 보면 결국에 가족 부양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상담 자체가 부채 상담이다 보니까 부채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만 그 아픈 가족에 대해서는 뭐 따로 연계해주거나 지원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뭐 어떤 전혀 연관 없는 것 같지만 청소년이나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창구에 영케어러는 인식이 생기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사실 설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건강보험공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쯤에 도움이 필요한 자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의료 정보를 취합하는 곳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에 퇴원하는 환자가 청년이 돌보게 된다라는 사례가 발굴이 되면 좀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의료사회복지사 네트워크였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회복지사들과 논의를 하면서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체결을 하고 그것을 수가체계에 좀 반영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의료사회복지사마저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는 퇴원을 하는데 그냥 의료사회복지사가 그냥 와서 잘 가세요라는 정도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학대 아동을 발견하면 신고 의무가 있듯이 영케어러가 있는 돌봄 대상이 있다면 지원되게 되는 프로세스가 좀 무조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말씀 주신 방법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조합을 하면 또 발굴하는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질문이죠.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케어러 지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면 데이터상으로도 쭉 나타나고 얼마 전에 서울 실태조사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놀랬습니다. 이제 그게 간병,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생각한다는 거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혹시 의견을 좀 우리 작가님부터 한 번씩 내주시면. 네.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근데 참 사실 영케어러인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돌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학업을 이행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저는 좀 그런 패키징이 된 영케어러 지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 동행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뭐 반찬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찬 지원이 되고 하는 형태로 그 영케어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마다 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좀 많달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영케어러가 나는 좀 돌봄 부담을 덜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내 부담을 최고로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혹은 나는 돌봄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돌봄을 잘할 수 있게 돌봄을 해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영케어러의 자율성, 선택권,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는 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쉽지 않을 과제인데요. 그런 건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플래너가 필요합니다. 플랜을 짜줄 수 있는 돌봄의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든 민간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가 됐든 그 청년을 직접 만나서 그 청년이 필요한 돌봄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화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청년은 그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일종의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뭐 서비스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가장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던 것들은 생계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돌봄 부담을 줄여주면 생계비 필요치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통상 이제 그 가정 환경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립 준비 청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아무런 자원 없이 사회에 나와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케어러 같은 경우는 본인의 1인분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가족의 생계까지 부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 사회로 이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도 조금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음 질문. 네, 이제 시범 사업 이제 설계 시 주의점은요. 이제 오늘 사실 오신 분들이 아직은 이제 민간에서는 사실 사업
시작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아직도 사례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시범 사업 만약에 파일럿을 설계한다면 경험상 물어보셨을 때 당부해 주실 점 이런 거는 주의해라도 좋고 아니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실수했던 과정 많이 설명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발굴 체계와 지원 체계 두 가지인데요. 사실 지원 체계는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의 자원이 가면 그게 모두 해결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준다 영케어러에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청년들하고 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줄 알고 다 줍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코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돈이 다른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아직 재정 설계에 대한 부담감을 그들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설계해주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들 아까쯤에도 뭐 지원 기관들 뭐 9개 지금 뭐 15개 이렇게 모여지는데 단일 기관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 역할이라 하심이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네.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기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있었고 문화의 집도 있었고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학교도 있었었고 교육청이라는 큰 그 곳도 있죠. 근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아직 그 영케어를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발굴된 사례나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발굴하면서의 그 오류들, 연령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제공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핀란드에 좀 다녀와서 그 청년 정책을 좀 총괄하는 곳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영케어러라는 존재가 사실 숨어있는 인구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돌봄 체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비공식적 돌봄 체계에서 결국은 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한 뭐 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들끼리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 네트워크에서 우리들 간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것들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사실 이 영케어러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오늘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공공자원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사실 복지제도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제일 궁금했던 근본적인 질문은 그냥 국가가 하면 되지. 공공의 영역인데 왜 계속 민간이 할 게 없는데 이 생각이 좀 먼저 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한 분씩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또 우리 사회에서 영케어러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진 게 사실 몇 년 되지가 않았고,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또 무반응 단계의 국가라고도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공 체계가 갖추어져서 제도적으로 영케어러가 지원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겠지만 그게 제도화되고 이제 정착화되기까지는 아직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정책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하는 역할들이 아마 민간의 역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현재 그래서 뭐 정말 시급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이런 영케어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역할들을 지금 또 여타 다른 민간 기관들에서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아까도 뭐 생계 지원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도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또 지역사회와 좀 연계를 해서 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뭐 간병 서비스라든지 뭐 심리 상담 서비스라든지 뭐 학습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학습 도움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각각의 기관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지원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잘 발굴을 해서 이런 사례 상황에 맞는 서비스들을 구성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민간기관이라고 해도 뭐 지역의 어떤 뭐 병원이라든지 뭐 약국 같은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늘 같은 아이가 뭐 약을 타러 온다 이러면 아, 이 아이 혹시 그런 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가 아닐까? 뭐 이런 어떤 기준 같은 부분들도 네. 안내를 해주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하는 체계를 좀 갖추거나 좀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민간 기관들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내 자료도 하고 아까도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기준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도 학교 교사들이 이런 징후가 있는 아이들이 영케어러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뭐 워크북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민간 기관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처럼 좀 세분화된 전문화된 민간에서의 어떤 영역들을 진행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민간에서도 진행할 때 시행착오도 사실 많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민간이 또 조금 더 가볍지만 또 발빠르게 적용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토대로 이제 발견이 됐던 그런 좋은 점들을 좋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이게 공공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조금 이런 전체적인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또 발견되는 어떤 당사자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이런 기관의 어떤 의견 같은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촉구를 해서 정책이 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간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도 말씀. 네. 그 뭐 일단은 공적인 지원은 느려요. 그래서 아직 그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쯤 다 설계가 돼서 얼마나 대중적 인식을 가진 제도로 성장할지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민간에서 대중적 인식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되게 엉뚱한 소리 같지만 영케어러를 고용해 주세요. 영케어러의 일자리를 좀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돌봄과 자기 일 또는 학업을 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일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향후에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누적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일과 돌봄을 좀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자리와 돌봄을 한다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 겸용을 해서 두 개를 병용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우리가 가족 친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터에서 편의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돌볼 때도 우리가 급작스럽게 온콜로 아이를 돌보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터가 우리가 돌봄하기 괜찮은 가족 친화적 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영케어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케어러도 역시나 언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급하게 그 돌봄의 필요에 대응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그 돌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은 어쨌든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또 의견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연결될 것 같아서 좀 사실은 제가 이걸 계속 고민했을 때 떠오르는 사례 중에 하나가 성동구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동구에서 이제 돌봄 경력 인증서를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주고 그 경력을 자격증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경력으로 인증해주고 채용에 좀 더 플러스 요인을 해줄 이제 자치구 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진짜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뭐 그 돌봄 경력 인증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제일 좋을 거고, 근데 그렇게 확대되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그 돌봄의 시간을 단순히 뭐 아무것도 안 했네 이 시간 동안 뭐 몇 년 동안 뭐
경력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돌봄의 경력을 인정하고 좀 채용 과정에서도 고려한다면 좀 어떨까 실제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바우처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사실 아까 바우처 항목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결국에는 바우처는 민간 기업이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욕구는 있지만 이제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기업이 들어오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뭐 네, 네. 그 공공을 정의하자면 사실 형평성인 것 같고요. 민간을 정의하자면 유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사실 뭔가 수행을 하기에는 정말 균등한 체계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비슷한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모델을 설계하는데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우선 시도를 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해보시면서 그것의 문제는 파악하는 건 이후에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들을 민간에서 좀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봄 위기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돌봄 위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 원인과 그 실체는 무엇이고 과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우리 박사님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돌봄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많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적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고 또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독박 돌봄 그래서 이 자기가 퇴로가 없는 이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봄 위기가 왜 생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제공했던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했던 보편적인 일인데 왜 이것이 지금 위기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을 주로 가족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이제 주로 여성, 엄마나 아니면은 며느리나 아니면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돌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그 가족이 옛날과 같은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해체도 있을 것이고 또 비혼이나 만혼처럼 더 이상 이제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지 않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한 15년 전에 장기요양 보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제연대도 들어왔고 그 뜻은 이제 이게 더 이상 가족에게만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의 제도로 갖고 오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 정책화가 되었지만 근데 여전히 돌봄의 책임의 상당 부분은 가족에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면 거의 와병 상태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재가 돌봄은 하루에 4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냐? 가족이 해야 되는 일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케어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이제 그 돌봄을 제공하던 중년 여성이 더 이상 가정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돌봄의 부담이 아동이나 청년까지 내려온 것이 지금 영케어러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어느 집에도 그런 우리가 알던 그 엄마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영케어러가 경험하는 위기이지만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위기다.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이제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면 위기가 해결되냐? 아까 발표 중에 그 얘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제가 이제 분담하고 우리 각자가 지금 혹은 우리 생애 미래 전망에서 돌봄하는 것을 고려하고 생각할 때 좀 돌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정말 아무도 돌봄으로 부담받지 않고 다 외주화하고 시장에서건 국가에서건 다 돌봐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혹은 조금씩 부담해서 돌봄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사회와 가정 내를 잘 오갈 수 있는 게 좋은 사회인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자가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그냥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했던 아주 사소한 돌봄들, 관계들,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하나가 관계 안에서 돌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기반된 어떤 노동이라는 거, 단순히 물건만 이렇게 옮기는 노동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해서 그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거기에 이제 민간도 있고 정부도 있고 우리도 있다라는 거를 좀 항상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와,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의 의미 외연을 계속 넓히는 것도 결국엔 정부는 좀 더 딱딱하게 정의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사소한 것이 돌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돌봄 외연을 넓히는 것 중에 뭐 이주 배경의 아동이나 코다 같은 경우도 돌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국어를 나만 지금 여기 한국어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어디 갈 때마다 내가 계속 통역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이 농인이면 이제 수어와 이제 그런 음성 언어 사이에서 내가 계속 통역을 해주거나, 이것도 돌봄이다라고 그 일본은 영켜를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영역들을 좀 넓혀가야지, 돌봄의 연을 넓혀야지 돌봄의 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아마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돌봄 위기 해결에 필요한 것, 좀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박지영 사무국장님. 돌봄 위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케어러에게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고 사회가 그거를 껴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마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지금 장교양 등급에서도 시간 외에는, 나라에서 돌봄 시간 외에는 가족이 책임져야 되고, 그 등급마저 받지 못한 분들은 온전히 가족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봄이라는 것을 협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원 체계와 총량을 결국은 다 획기적으로 늘려야지만 현재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말씀 좀. 네. 네, 그 이전에 그 조기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사회가 모든 돌봄을 다 해줄 수 있는가랑 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돌봄을 되게 부담이라고만 생각하고 떠넘기고 싶기만 하고, 이게 나에게 족쇄가 될 것만 같고 그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지. 내가 가족을 돌보는 게 굉장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돌봄을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돌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일도 하고 돌봄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어쨌든 사회적 제반 조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돌봄을 피하고 싶은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를 지키면서도 또 누군가를 돌볼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심플로우 이제 현장 질문 두세 개인데 요거는 네, 보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죠. 네. 안 보이는. 네. 우리 조기현 작가님께 여쭤본 건데요. 같은 지역 내 자조 모임 키트를 만들어줄 때 참여할 만하다라고 느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뭘 제안해 줘야 되냐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일단은 프로그램 열고 머리수 채우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한 명 한 명 계속 전화하고 안부 묻고 나오기 전날 나오는 날 저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계속 한 명 한 명 무슨 일 없죠? 아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혹시 뭐 지금 뭐 직장 다닐 때 별일 없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기적이죠. 일 다니고 혹은 학교 다니고 돌봄하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다 모인다는 게.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은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 거. 모이면 같이 정할 수 있는 날짜를 3주 뒤여도 좋아요. 4주 뒤여도 좋아요. 일단 다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잡고, 텀이 너무 기네? 보고 싶겠다. 중간에 한 번 더 잡고. 한두 명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실 시간 사용이 제일 힘들거든요. 시간 빈곤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 시간 빈곤 상황에 있다는 걸 고려하고 그래서 모임 날짜를 잡는 게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질문 올려주시죠. 이제 박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한계 때문에 꼭 그러지. 네. 필요한 서비스인데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 아까쯤에 저희가 사실 1년여간 사업을 하면서 한 30명 정도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5분을 실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분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지원 체계에서는 도움을 못 드렸던 거죠. 근데 한 사례가 지금 조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정말 초기에 받았던 사례인데요. 34살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개입하겠다라고 광고가 나갔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33세 363일 인가 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치매시고 자녀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 정말 그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이 사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인테이크 나가는 순간 만 34세가 지날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을 점검하다 보니까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광주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 부서에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외에 그 통합돌봄 서비스로 어르신에 대한 도움이 좀 지원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제 사례를 주면서 이 친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할지 보니까 장학금이 필요하대요. 학교를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 라는 게 있었는데 당장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요? 여쭤봤더니 280만 원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모금의 사업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의체라는 조직 자체가 그 민간 기관들과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보니 저희 안에 후원자 조직이 40분 정도가 계십니다. 다음 날 바로 달려갔습니다. 장학금 좀 주세요. 이 친구가 정말 어렵대요. 일주일 후에 장학금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조직이다 보니 저희 협의체에서는 좀 저희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었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고 단일 기관, 뭐 복지관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케어러 같은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네. 작가님밖에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대단한 도움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겠죠. 또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좀 있는데 어머니가 혹은 조현병인 것 같은데 장애 등록을 안 했네, 진단을 안 했네, 이러면 그 사실은 병원 같이 가고 뭐 진단도 받고 뭐 정신건강센터 가가지고 장애인 등록하고 이 과정 사실 못 거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거 옆에서 좀 같이 고민해주고 거들어주는 거, 혹은 가서 뭐 65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못한다, 여러 가지 진단서도 떼어야 되고 근로능력 평가도 떼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가서 뭔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그 과정을 어차피 그 과정을 못 견뎌서 신청 못하고 공적 지원 안에 못 들어온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정말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만나면 지원은 받지만 대부분 다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하고 끝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견뎌주는 어른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SOS 필요할 때 SOS 해라라는 말 정도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사전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단체에 있는데 자원봉사 설계 시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자원봉사 설계하는데 좀 하시면 뭐 아주 명확하진 않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간략히 이제 우리 영케어러에 대한 얘기들 하실 때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씩 우리 본부장님부터 간단히 해주시면. 네. 네, 지금 사실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잖아요. 근데 그 돌봄 현장에서도 사실 영케어러 문제가 좀 되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사실은 또 이제 13살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영케어러인가, 돌봄을 정말 수행하고 있나, 이런 그 인식 자체를 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복지부의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서도 12살 이제 이하의 아동들은 사실 뭐 실태조사나 지원 대책에서도 좀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아동기에도 저희가 만나본 가족돌봄 아동 경우에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3학년 때부터 가족돌봄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아동인 경우부터도 이제 가족돌봄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아동기부터 가족돌봄 상황을 경험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과업들, 뭐 적절한 성장이나 학습 기회도 박탈당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면 뭐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향이 더 심대하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없이 영케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네. 그 아까 질문 중에 영케어러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사실 영케어러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영케어러가 그 되게 고립된 상태예요.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어른이라는 사람이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을 타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변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우리한테 주변에도 돌봄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내가 돌봄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돌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돌봄에 대해서 그 멀리 있거나 되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거라는 걸 오늘 좀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처음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 안쓰러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옆에 조력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시혜를 베풀어야지,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수 없어요. 개인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돌봄의 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지원군이 되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 네, 돌봄을 어쨌든 이제는 가족 혈연 관계만 돌보지 않을 가능성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돌봄 상황에 놓여 있지만 돌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돌봄 안 하고 이제 피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영케어러라는 이름으로 혹은 돌봄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돌봄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돌봄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분리하고 스스로 생애 이행을 할 수 있게 만들까?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돌봄할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돌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돌보고 싶어라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봄을 최종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피해가 돌봄으로 내가 선택해서 돌봄을 수행했을 때 내가 피해 보지도 않고 돌봄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도 받고 한다면 저는 그런 돌봄할 권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영케어로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약속된 시간이 돼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 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오늘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